살이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휘감아 돌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는 이미 감각조차 마비시켜버렸으니 이것이 이승의 마지막 밤인지 저승의 첫 아침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억세게 불어닥치는 북풍 한설은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귓가를 때렸고 눈꺼풀 위로 내려앉은 서리꽃은 무겁게 시야를 가렸다. 한양 도성 밖 얼어붙은 한강변의 갈대숲 사이를 네 발로 기어가던 사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 섞인 침을 바닥에 뱉어냈다. 이름조차 제대로 갖지 못해 그저 개똥이라 불리던 이 비천한 사내는 며칠째 입에 풀칠조차 하지 못한 허기를 채우기 위해 눈 속에 파묻힌 죽은 물고기라도 찾으려 강가로 나왔으나 그를 반기는 것은 오직 살인적인 추위와 죽음의 그림자뿐이었다. 손가락 끝은 이미 동상으로 검게 변해 감각이 없었고 낡아 빠진 삼배옷 사이로 파고드는 바람은 살가죽을 도려내는 듯 날카로웠다. 제기랄 빌어먹을 팔자. 차라리 얼어 죽는 게 속 편하지. 입술이 얼어붙어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으나 그는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 꿈틀거렸다. 그때였다. 흐릿한 눈발 사이로 무언가 거무튀튀하고 커다란 물체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사람이 쓰다 버린 멍석 같기도 했고 짐승의 사체 같기도 했다. 호기심보다는 혹시라도 몸을 녹일 수 있는 거적대기라도 건질 수 있을까 하는 생존 본능이 그를 그곳으로 이끌었다. 가까스로 그 물체 앞에 다가간 개똥이는 떨리는 손을 뻗어 눈 덮인 멍석을 더듬거렸는데 손끝에 닿는 감촉은 거칠고 차가웠으나 그 안에서 미세하게 전해져 오는 온기가 있었다. 이게 웬 떡이냐? 아니 웬 횡재냐? 그는 멍석이 꽁꽁 묶여있는 밧줄을 이빨로 물어뜯으며 조급하게 그 안을 확인하려 들었다. 만약 누군가가 버린 짐짝이라면 먹을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얼어붙은 뇌를 자극했기 때문이었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멍석의 매듭이 풀리고 그 속살이 드러나는 순간 개똥이는 쏘스라치게 놀라 뒤로 벌러덩 낮아빠지고 말았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짐짝도 죽은 짐승도 아닌 사람이었다. 그것도 평생 눈을 마주칠 일조차 없는 고운 비단 옷을 겹겹이 차려입은 귀부인이었다. 여인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할 지경이었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질려 있었으나 가늘게 떨리는 속눈썹과 미약하게 오르내리는 가슴이 그녀가 아직 이승의 끈을 놓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게 무슨 병고란 말이냐. 개똥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양반과 여인이 그것도 멍석에 말려 이 엄동설안에 강가에 버려졌다는 것은 필시 끔찍한 사연이 있거나 누군가가 그녀를 죽이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엮이면 죽는다. 천한 목숨 하나쯤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건 일도 아닌 세상이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그러나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얗게 질린 여인의 얼굴이 마치 달덩이처럼 혹은 처녀 귀신처럼 그의 발목을 잡는 듯했다. 개똥이는 침을 꿀꺽 삼키며 다시 여인에게 다가갔다. 이보시오 마님. 정신 좀 차려보시오. 그가 거칠게 여인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여인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있었고 이대로 두면 불과 반 시각도 지나지 않아 얼어 죽을 것이 자명했다. 개똥이는 갈등했다. 이 여인을 구한다고 해서 자신에게 득될 것이 무엇인가. 오히려 시체를 만졌다고 관아에 끌려가 곤장을 맞거나 범인으로 몰려 참수당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여인의 품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졌다. 눈밭 위로 떨어진 그것은 은은한 빛을 내는 놀이개였다. 개똥이의 눈이 번쩍 뜨였다. 저거 하나면 며칠은 배불리 먹을 수 있다. 아니 운이 좋으면 뜨끈한 국밥에 탁주 한 사발을 걸치고도 남을 돈이 될 것이다. 탐욕이 공포를 눌렀다. 그는 놀이개를 잽싸게 품에 넣으려다 멈칫했다. 여인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무의식 중에 그의 손목을 스쳤기 때문이었다. 그 찰나의 접촉에서 느껴진 온기는 너무나도 미약하고 애처로웠다. 에이씨8, 내가 미쳤지. 미쳤어. 개똥이는 욕설을 내뱉으며 여인을 멍석째 둘러매었다. 무거웠다. 며칠 굶은 백가죽이 등짝에 붙을 지경인데 성인 여자를 업고 눈길을 걷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고 개똥이의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져 몇 번이고 눈밭에 처박혔다. 그때마다 그는 멍석 속에 있는 여인이 혹여 다치지 않았을까 걱정하기보다는 자신의 미련함을 탓하며 욕지거리를 퍼부었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고생을 사서 하느냐. 그냥 저 놀이개나 챙겨서 도망갈 것을 하지만 입으로는 투덜대면서도 그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그의 거처는 다리 밑에 엉성하게 지어놓은 흙구덩이 같은 움막이었다. 바람을 막기 위해 깨진 기왓장과 썩은 판자, 그리고 쇳짚을 얼기설기 엮어 만든 그곳은 짐승의 굴보다 못했다. 개똥이는 기진맥진하여 움막 안으로 여인을 밀어넣고 자신도 쓰러지듯 들어갔다. 움막 안은 바깥보다는 바람이 덜했지만 여전히 입김이 하얗게 서릴 정도로 추웠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껴두었던 마른 낙엽과 잔가지들을 모아 작은 불을 피웠다. 매캐한 연기가 움막을 가득 채웠지만 그마저도 감지덕지였다. 불빛 아래 드러난 여인의 모습은 참혹했다. 고운 비단옷은 흙탕물과 피로 얼룩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산발이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기품이 서려 있는 이목구비는 숨길 수 없었다. 개똥이는 침을 꼴깍 삼켰다. 평생 천민으로 살며 양반집 담장 너머로도 훔쳐보지 못했던 고귀한 여인이 지금 자신의 누추한 잠자리에 누워있는 것이다. 그는 여인의 젖은 겉옷을 벗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젖은 옷을 입고 있으면 체온을 뺏겨 죽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남녀 유별이 엄격한 조선 땅에서 천한 거지가 양반 부인의 옷에 손을 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개똥이는 갈등하며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었다. 에라 모르겠다. 사람 살리는 게 먼저지. 예법이 밥 먹여주냐.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여인의 저고리 고름을 풀었다. 옷을 벗기자 하얀 속살이 드러났지만 개똥이의 눈에 들어온 것은 여인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몸 곳곳에 남겨진 시퍼런 멍자국들이었다. 누군가에게 심한 매질을 당한 흔적이었다. 목에는 졸린 듯한 붉은 자국도 선명했다. 독한 놈들. 어찌 여인네에게 이리도 모질게 굴었단 말인가. 개똥이는 자신의 유일한 겉옷이자 이불인 냄새나는 누더기를 벗어 여인을 덮어주었다. 그리고 자신은 속옷 바람으로 웅크리고 앉아 불을 지켰다. 추위가 다시금 살을 파고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뜨거움이 솟구쳐 올랐다. 그것은 난생 처음 누군가를 보호하고 있다는,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묘한 자부심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귀신 곡소리처럼 울부짖고 있었다. 개똥이는 꾸벅꾸벅 졸다가 화들짝 놀랐겠다. 불이 거의 꺼져가고 있었다. 그는 급히 나뭇가지를 더 넣고 여인의 상태를 살폈다. 여전히 차가웠다. 이대로는 안 된다. 불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늙은 거지들이 해주던 말이 떠올랐다. 동사 직전에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의 체온뿐이라고. 개똥이는 망설였다. 천한 몸뚱어리를 귀한 마님 몸에 댄다는 것은 천벌을 받을 짓이었다. 하지만 여인의 입술은 이제 파랗다 못해 검게 변해가고 있었다. 마님 용서하시오. 내 땀만 먹은 게 아니라 살리려고 그러는 거니 저승 가서도 원망 마시오. 개똥이는 눈을 질끈 감고 누더기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리고 얼음장 같은 여인의 몸을 자신의 거친 품에 꽉 끌어안았다. 차가운 냉기가 가슴을 찔렀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자신의 온기를 전하려 애썼다. 여인의 몸은 작고 가냘팠다. 그 연약한 생명이 자신의 품 안에서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다. 개똥이는 밤새도록 여인의 팔다리를 주무르고 등을 문지르며 잠들지 않으려 발버둥 쳤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눈보라가 잦아들고 움막의 틈새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밤새 여인을 안고 사투를 벌인 개똥이는 탈진하여 여인의 옆에 널브러져 있었다. 그때 미약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개똥이는 번개 맞은 듯 벌떡 일어났다. 여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마침내 천천히 떠졌다. 초점이 없는 몽롱한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개똥이의 얼굴에 머물렀다. 순간 여인의 눈에 공포가 서렸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쇳소리 같은 바람소리만 낼 뿐이었다. 몸을 일으키려 발버둥 쳤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 다시 스르르 무너져 내렸다. 개똥이는 황급히 뒤로 물러나 머리를 조아렸다. 마마님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그저 강가에 쓰러져 계신 마님을 업어온 것뿐입니다요. 해코지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움막 시커먼 때가 낀 천장, 그리고 자신을 덮고 있는 더러운 누더기. 현실을 파악하려는 듯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러다 문득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고 속옷 차림에 낯선 사내의 옷을 덮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수치심과 절망이 그녀의 얼굴을 뒤덮었다. 여인은 눈을 감고 눈물을 흘렸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는 차라리 죽지 못했다는 비참함이 더 커 보였다. 개똥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쭈뼛거렸다. 마님 물이라도 좀. 그가 깨진 바가지에 미지근한 물을 담아 내밀었다. 여인은 한참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갈라진 입술을 떼어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다. 왜 나를 살렸느냐? 그 목소리는 차갑고 원망 섞인 것이었다. 개똥이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그것이 산 사람을 어찌 그냥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요? 인명은 제천이라 하였는데. 여인은 힘겹게 고개를 돌려 개똥이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병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렬하고 서늘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나는 죽어야 했다. 죽어서 귀신이 되어 그들의 씨를 말려야 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도끼에 개똥이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죽은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이 이토록 무서운 말을 뱉는단 말인가. 그때 움막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뽀드득 뽀드득. 눈을 밟는 발소리였다. 한두 명이 아니었다. 이 근처를 샅샅이 뒤져라. 핏자국이 이쪽으로 이어졌다. 굵직한 사내의 목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깼다. 개똥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여인의 눈이 커졌다. 공포가 다시 그녀를 잠식했다. 저들이다. 나를 죽이러 온 자들이다. 여인이 덜덜 떨며 개똥이의 옷자락을 움켜쥐었다. 그 소나기 힘은 필사적이었다. 밖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거지굴이 있다 저기부터 뒤져 개똥이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지금 여인을 내주면 자신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비밀을 아는 자는 제거되는 법이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재빨리 바닥에 깔아두었던 집더미를 들어 올렸다. 그 밑에는 그가 비상시를 대비해 파놓은 작은 토굴이 있었다. 겨우 사람 한 명 들어갈 만한 좁은 구멍이었다. 마님 들어가십시오. 살고 싶으면 소리내지 말고 숨 죽이고 계십시오. 개똥이는 망설이는 여인을 거의 구겨 넣다시피 토굴 속으로 밀어넣고 다시 집더미와 썩은 판자들로 그 위를 덮었다. 그리고 자신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품을 하며 문짝을 걷어차고 밖으로 나갔다. 움막 앞에는 몽둥이를 든 건장한 사내 셋이 험상 미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들의 옷차림은 한눈에 봐도 대갓집 하인들이었다. 뭐야 이거지. 새끼는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다. 개똥이는 비굴하게 웃으며 허리를 굽혔다. 헤헤, 나으리들. 이 아침부터 누추한 곳엔 어인 일이십니까요? 적선이라도 해주시려고 오셨습니까? 사내는 개똥이의 뺨을 후려쳤다. 짝소리와 함께 개똥이가 눈밭에 나뒹굴었다.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났다. 닥쳐라. 혹시 이 근처에서 멍석에 말린 짐짝이나 수상한 여인을 보지 못했느냐? 사내가 으름장을 놓으며 움막 안을 기웃거렸다. 개똥이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지만 바닥을 기며 사내의 다리를 붙잡았다. 아이고 나으리. 보시다시피 이 엄동설안의 여자는커녕 쥐새끼 한 마리도 얼어 죽어 나가는 판인데 누가 있겠습니까요? 제 움막에는 빈대랑 벼룩밖에 없습니다요. 사내들은 더러운 움막 안을 힐끗 보더니 역한 냄새에 구역질을 하며 물러섰다. 금똥통 같은 곳이군. 여기엔 없을 것 같다. 강 하류 쪽으로 떠내려갔나 보다. 가자 사내들이 침을 뱉고 돌아섰다. 그들이 멀어지는 발소리를 들으며 개똥이는 눈밭에 엎드린 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개똥이는 다시 움막으로 뛰어들어갔다. 집더미를 치우자 토굴 속에 웅크리고 있던 여인이 파들파들 떨며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처음으로 미세한 신뢰의 빛이 서려 있었다. 개똥이가 손을 내밀어 그녀를 끌어올렸다. 여인은 개똥이의 손을 잡고 힘겹게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품속 깊숙한 곳에서 낡지만 기품 있는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개똥이의 눈앞에 내밀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속에는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담겨 있었다. 개똥이라 합니다요. 개똥이가 얼떨결에 대답하자 여인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개똥이라 천한 이름이구나. 허나 오늘 너는 조선에서 가장 귀한 목숨을 살렸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눈을 빛내며 말을 이었다. 이것을 받아라. 그리고 내 다리가 되어다오. 그리하면 내 너를 이 나라 조선 팔도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개똥이는 자신의 더러운 손바닥 위에 놓인
비단 주머니를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묵직했다. 그것은 단순한 돈 주머니가 아니었다. 춥고 배고픈 거지.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거대한 운명의 무게였다. 그날 밤 개똥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손에 쥐어진 비단 주머니는 마치 불덩이라도 품은 듯 뜨겁게 느껴졌고 그 안에서 묵직하게 잡히는 내용물은 그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다.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기 위해 그는 몇 번이고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어야 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움막 한 구석, 집더미 위에 힘없이 누워있는 여인은 간헐적으로 기침을 토해낼 뿐 죽은 듯이 고요했다. 개똥이는 화로에 남은 불씨를 뒤적이며 여인의 얼굴을 훔쳐보았다.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이었으나 달빛에 비친 콧날과 턱선은 그가 평생 보아온 저잣거리의 여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기품을 뿜어내고 있었다. 조선 팔도 제1의 부자라. 여인이 정신을 잃기 전 남긴 그 한마디가 개똥이의 귓가에서 윙윙거렸다. 평생을 남이 먹다 버린 밥찌꺼기나 주워 먹으며 연명해온 그에게 부자라는 단어는 감히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불경스러운 먼 나라의 이야기였다. 그러나 지금 그 가능성이 이 누추한 움막 안에 누워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개똥이는 주머니를 품속 깊이 찔러 넣으며 결심했다. 이 여자가 죽으면 나의 대박도 끝이다.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 설령 염라대왕이 잡으러 온다 해도 멱살을 잡고서라도 이승에 붙들어 매야 했다. 다음 날 아침, 개똥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여인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다.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중얼거렸고 온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개똥이는 서둘러 밖으로 나가 동냥질을 시작했다. 예전 같으면 아무 대문이나 두드리며 밥 한 술 구걸했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는 약방 앞을 서성거리며 탕약을 다리고 남은 찌꺼기라도 얻으려 애썼고 푸척간 뒷문에서 버려지는 짐승의 피와 내장을 얻어와 끓였다. 아이고, 이 빌어먹을 놈아 저리 안 꺼져. 상인들의 욕설과 발길질이 날아들었지만 개똥이는 굽실거리며 비굴한 웃음을 흘릴지언정 물러서지 않았다. 그렇게 모은 재료로 끓인 정체불명의 죽을 식혀 여인의 입에 억지로 밀어넣었다. 마님, 이거 드셔야 합니다요. 그래야 힘을 내서 복수도 하고 저도 부자로 만들어주실 거 아닙니까? 여인은 의식이 없는 와중에도 살고자 하는 본능 때문인지 개똥이가 흘려넣는 미음 같은 죽을 힘겹게 목구멍으로 넘겼다.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자 여인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퉁퉁 부어올랐던 얼굴에 붓기가 빠지자 그 미모는 더욱 선명해졌다. 그리고 닷새째 되던 날 밤, 여인은 마침내 맑은 눈으로 깨어났다. 물. 갈라진 목소리가 움막의 정막을 깼다. 개똥이는 화들짝 놀라 깨진 바가지에 물을 담아 바쳤다. 물을 마신 여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근육이 굳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그녀는 분한 듯 입술을 깨물며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여기가 어디냐? 그녀의 물음에 개똥이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한강 다리 밑 제 움막입니다요. 마님께서 쓰러져 계신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여인은 씁쓸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더럽고 좁은 공간, 그리고 그보다 더 비루한 행색의 사내. 그러나 그녀는 코를 막거나 인상을 찌푸리는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살았구나. 기어이 살았어. 그녀의 독백에는 안도감보다는 서늘한 원망이 서려 있었다. 침묵이 흐르자 개똥이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마님, 제가 묻기 송구하오나 대체 뉘댁 마님이시기에 그런 끔찍한 꼴을 당하셨습니까요? 저를 죽이러 온 놈들이 보통 놈들이 아닌 것 같던데. 개똥이의 말에 여인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잠시 개똥이를 노려보다가 이내 체념한 듯 입을 열었다. 어차피 이 천한 사내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처지였다. 내 이름은 서혜림이다. 한양 운종가에서 비단을 취급하는 거상 금성상회의 며느리였지. 그 이름은 개똥이도 들어본 적이 있었다. 금성상회라 하면 한양뿐만 아니라 조선 팔도의 비단 상권을 주무르는 돈으로 관직도 산다는 소문이 파다한 거부였다. 개똥이의 입이 떡 벌어졌다. 아니, 그 대단한 댁의 며느님께서 어찌. 해림의 입가에 싸늘한 조소가 걸렸다. 대단한 댁, 허겁만 번지르르하지 속은 썩어 문드러진 뱀굴이다. 내 남편이라는 작자 김진태는 탐욕에 눈이 멀어 제 아비도 팔아먹을 위인이지. 내가 친정에서 가져온 지참금과 상권 문서를 모두 손에 넣자 이제 내가 걸림돌이 된 게야.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떨려왔다. 그들은 내 탕약에 독을 탔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내가 시름시름 앓다 죽게 만들어 병사로 위장하려 했지. 헌데 내가 눈치를 채고 저항하자 하인들을 시켜 멍석마리를 하여 산채로 강가에 내다 버린 것이다. 해림의 두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독살 미수의 시체육이라니. 양반가의 탈을 쓰고 벌어진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끔찍한 만행이었다. 개똥이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자신이 구한 것은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 거대한 악의 소굴에서 살아 돌아온 복수의 화신이었다. 개똥이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럼 그놈들이, 아니, 그분들이 마님이 살아계신 걸 알면 다시 찾아오겠군요. 해림은 고개를 끄덕였다.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시체를 확인하지 못했으니 진태 그 위인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테지. 내 시신이 떠오르거나 내가 살아있다는 소문이 들리면 그 즉시 자객을 보낼게야. 개똥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아이고 망했네 망했어. 부자가 되기는커녕 제명에 못 죽게 생겼네. 개똥이가 머리를 감싸 쥐고 징징거렸다. 해림은 그런 개똥이를 차갑게 응시했다. 겁나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네가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나를 관아에 고발하거나 저들에게 넘겨라. 그리하면 목숨은 부지하고 푼돈이나마 챙길 수 있을 테니. 개똥이는 멈칫했다. 솔직히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었다. 지금이라도 금성상회에 달려가 여기 도망친 며느리가 있소라고 밀고 하면 두둑한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품속에 있는 비단, 주머니의 감촉을 떠올렸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여인의 눈동자를 보았다. 그 눈빛은 동정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걸고 거래를 제안하는 당당한 거상의 눈빛이었다. 푼돈을 받고 평생 개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용이 될 것인가? 개똥이의 뇌리에서 지난 세월 받아온 멸시와 천대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안 합니다. 배신 같은 거 안 해요. 개똥이가 괵소리를 질렀다. 내가 비록 개똥이라 불리며 똥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살았지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짐승놈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님이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사내 대장부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이대로 꼬리 내리고 도망치면 쪽팔려서 어찌 삽니까? 개똥이의 횡설수설에 해림의 눈가에 옅은 물기가 서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개똥이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느꼈다. 비천한 신분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양반들보다 더 뜨거운 의기가 살아 숨쉬고 있었다. 고맙다. 개똥아. 내 이 은혜는 뼈에 새겨 있지 않으마. 허나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다. 이곳은 위험하다. 놈들이 냄새를 맡고 빈민가까지 들이닥칠 날이 머지 않았다. 해림의 예측은 정확했다. 아니, 이미 늦었을지도 몰랐다. 밖에서 갑자기 개 짖는 소리와 함께 웅성거리는 소란이 일어났다. 저기다 저 거지 움막을 다시 뒤져봐. 익숙한 목소리. 며칠 전 새벽에 찾아왔던 그 우두머리 하인의 목소리였다. 개똥이는 반사적으로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횃불을 든 사내 대여섯 명이 움막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이번에는 몽둥이뿐만 아니라 시퍼런 칼까지 차고 있었다. 제길 벌써 들이닥치다니. 개똥이는 다급하게 해림을 부축했다. 마님 뛰어야 합니다. 아니 업히십시오. 해림은 이를 악물고 일어섰지만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다. 개똥이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등 뒤로 둘러업었다. 며칠간 잘 먹인 덕분인지 아니면 죽을 힘을 다해 버티는 긴장감 때문인지 처음 만났을 때보다는 훨씬 가볍게 느껴졌다. 뒷문, 뒷구멍으로 나가야 해요. 개똥이는 움막 뒤편 무너진 담벼락 틈새를 가리키고 있던 썩은 가마니를 발로 걷어찼다. 그곳은 그가 쥐새끼처럼 드나들던 비상 탈출구였다. 두 사람이 간신히 몸을 빠져나와 갈대숲으로 몸을 숨기자마자 움막 쪽에서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문짝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없어! 쥐새끼 한 마리도 없습니다. 하인의 보고 소리가 들려왔다. 그럴 리가 없다. 동네 거지들 말로는 여기서 여인네 신음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분명 이 근처에 숨었을 게야. 불을 질러라 튀어나오게 우두머리에 잔혹한 명령이 떨어졌다. 순식간에 개똥이의 보금자리였던 움막이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길은 겨울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갈대숲 속에 엎드린 개똥이는 자신의 전 재산이 잿더미가 되는 것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슬픔보다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저들이 내 집을 태우고 내 목숨을 위협하는 이유는 단지 힘이 있고 돈이 있다는 것뿐이었다. 저놈들, 내가 꼭 갚아준다.
10배 아니 100배로 갚아준다. 개똥이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등 뒤에 엎인 해림은 개똥이의 어깨가 분노로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귓가에 속삭였다. 그래, 갚아주자. 저 불길보다 더 뜨겁게 저들을 태워버리자. 내가 너에게 힘을 주마. 두 사람은 불타는 움막을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갈대숲을 헤치고 나가는 개똥이의 발걸음은 더 이상 도망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냥터로 향하는 늑대의 은밀하고도 위협적인 발걸음이었다. 그들은 한양 성곽밖 인적이 드문 폐가로 숨어들었다. 예전에 역병이 돌아 몰살당한 집이라 사람들이 얼씬도 하지 않는 흉가였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내리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지만 당장 몸을 숨기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개똥이는 방구석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해림을 눕혔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해림은 다시금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개똥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해림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품속의 비단 주머니를 다시 꺼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 안에서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개똥이에게 내밀었다. 이것을 보아라. 개똥이는 종이를 받아들었지만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마님, 저는 까막눈이라 글자를 모릅니다요. 해림은 힘없이 웃었다. 그렇겠지. 이것은 인삼 독점 거래권이 적힌 증서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들어있는 저 옥패는 청나라 상인들과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심표다. 개똥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글자는 몰라도 인삼이 얼마나 비싼 물건인지, 청나라와의 무역이 얼마나 큰 돈이 되는지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었다. 이게 있으면 정말 떼돈을 버는 겁니까? 돈뿐만이 아니다. 이것은 김진태 그자가 그토록 원하던 생명줄이다. 이것이 없으면 그는 청나라 상단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파산하게 될 것이다. 해림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다. 개똥아, 너는 이제부터 내 입이 되고 내 손발이 되어야 한다. 내가 너에게 글을 가르치고 상도의 이치를 가르칠 것이다. 너는 거지가 아니라 내 대리인이 되어 한양 상계를 뒤흔들어야 한다. 개똥이는 침을 꿀꺽 삼켰다. 가슴이 벅차오르다 못해 터질 것만 같았다. 평생을 밑바닥에서 기어다니던 자신이 양반들을 호령하고 돈방석에 앉을 기회가 온 것이다. 많이 스승님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저놈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마님 눈에서 눈물 뺀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습니다. 개똥이는 해림 앞에 큰 절을 올렸다. 그것은 주종 관계의 예의가 아니라 운명을 함께할 동지로서의 맹세였다. 폐가에 뚫린 지붕 사이로 들어오는 차가운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다. 복수의 서막이 올랐고 거지 개똥이의 인생 역전극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혹독한 수련이 시작되었다. 해림은 병색이 완연한 몸으로도 엄하게 개똥이를 가르쳤다. 글자를 익히는 것부터 시작하여 셈을 하는 법, 사람의 심리를 읽는 법, 그리고 거상의 말투와 태도까지. 개똥이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았지만 밤을 새워가며 익히고 또 익혔다. 어깨를 펴라. 눈을 피하지 마라. 거상은 돈을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돈을 움직이는 자다. 해림의 불호령이 떨어질 때마다 개똥이는 자세를 고쳐 잡았다. 그는 더 이상 비굴한 거지가 아니었다. 눈빛은 깊어졌고 말투에는 힘이 실렸다.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안에 감춰진 기세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빛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보름 후 해림은 개똥이에게 첫 번째 임무를 내렸다. 가거라. 가서 한양 최고의 객주 송파마방의 주인 조대감을 만나거라. 그리고 이 옥패를 보여주며 단판을 지어라. 그것은 사자굴에 맨손으로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개똥이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해림이 준 옥패를 품에 단단히 넣고 폐가를 나섰다. 등 뒤로 불어오는 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펄럭이게 했다. 한양 저작거리가 아니 조선 팔도가 곧 그의 발 아래 놓이게 될 것이었다. 한양의 심장부라 불리는 운종가, 운송재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다. 구름처럼 사람이 모인다는 이름답게 전국 팔도에서 올라온 물산과 상인들의 고함, 흥정하는 소리가 뒤섞여 거대한 소용돌이를 이루고 있었다. 그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조선 최대의 물류가 집결한다는 송파마방의 소슬대문이 위압적인 자태로 서 있었다. 개똥이는 그 거대한 대문 앞에 섰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감히 올려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지나가기만 해도 하인들에게 몽둥이 찜질을 당했던 금단의 구역이었다.
그의 옷차림은 여전히 남루한 거지 꼴이었고 씻지 못한 몸에서는 악취가 났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어깨를 펴라. 내 등 뒤에는 천하를 움직일 비책이 있다. 서혜림이 쥐어준 마지막 가르침이 귓가에 생생했다. 개똥이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보무도 당당하게 대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심장은 터질 듯 쿵쾅거렸지만 겉으로는 태산 같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어라 이 썩은 내가 진동하는 거지는 또 뭐야. 대문을 지키던 떡대 같은 문지기 두 놈이 앞을 가로막았다. 그들은 개똥이를 벌레 보듯하며 창대 끝으로 그의 가슴을 툭툭 쳤다. 야 이놈아.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기어와 밥 빌어먹으려면 저 뒷골목 개구멍으로나 가라. 여긴 너 같은 놈이 발을 들일 곳이 아니다. 문지기들의 비웃음 섞인 욕설에도 개똥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었겠지만 지금의 그는 서혜림의 대리인이었다. 개똥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문지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서늘하고도 기묘한 눈빛에 문지기들이 움찔하며 한 발 물러섰다. 개똥이는 품속에서 손을 꺼내지 않은 채 낮고 굵은 목소리로 일갈했다. 대행수 조대감을 베풀어 왔다. 썩 길을 비켜라. 문지기들은 잠시 멍하니 서로를 쳐다보다가 이내 배를 잡고 낄낄거리며 웃어댔다. 푸하하하. 미친놈이 따로 없네. 거지가 대행수 어른을 뵙겠다고. 야, 이놈 끌어내서 멍석말이 좀 시켜라. 정신이 번쩍 들게 문지기 하나가 개똥이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그 순간 개똥이의 품속에서 번개 같은 손놀림으로 무언가가 튀어나왔다. 탁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문지기의 손등을 내리친 것은 다름 아닌 옥패였다. 청나라 황실 상인들만이 알아본다는 붉은 술이 달린 영롱한 백옥패.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그 물건을 본 문지기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개똥이는 옥패를 다시 거두지 않고 그들 코앞에 들이밀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모른다면 당장 들어가 조대감에게 전해라. 청나라 인삼 독점권을 가진 주인이 왔다고. 만약 내 놈들이 내 앞길을 막아 수만 금의 이득을 날리게 된다면 조대감이 내 놈들 목을 칠 것이다. 개똥이의 기세는 거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사선을 넘나든 장수의 배포와도 같았다. 인삼 독점권이라는 말에 문지기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들은 상단의 말단이라 할지라도 인삼이 얼마나 귀하고 막대한 이익이 걸린 물건인지쯤은 알고 있었다. 자, 잠깐 기다리시오. 문지기 중 하나가 허둥지둥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잠시 후 안채에서 급박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중년의 집사가 헐레벌떡 뛰어나왔다. 그는 개똥이의 행색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으나 그 손에 들린 옥패를 확인하고는 안색이 싹 바뀌었다. 들어오시지요. 대행수 어른께서 기다리십니다. 개똥이는 코웃음을 치며 문지기들을 흘겨보았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다간 언젠가 큰 코 다칠 것이다. 그는 당당하게 송파마방의 문지방을 넘었다. 이것은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뒷문이 아닌, 정문으로 굽실거림이 아닌 당당함으로 세상의 중심에 발을 디딘 순간이었다. 안채 깊숙한 곳 은밀한 사랑방에는 송파마방의 주인 조대감이 곰방대를 물고 앉아 있었다. 그는 산전수전 다 겪은 늙은 여우 같은 인물로 눈매가 매섭고 입가에는 탐욕과 계산이 섞인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개똥이가 들어서자 조대감은 위아래로 그를 훑어보았다. 방 안에는 침묵만이 감돌았고 곰방대 타는 냄새가 매캐하게 퍼졌다. 거짓골을 하고 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구먼. 조대감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 옥패가 진품인지 아닌지는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이리 내놓아 보거라. 개똥이는 주눅들지 않고 성큼성큼 다가가 옥패와 함께 꼬깃꼬깃한 문서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조대감은 문서를 펼쳐 꼼꼼히 살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것은 틀림없는 진품, 청나라 상단과의 인삼 독점, 거래 계약서였다. 김진태의 금성상회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바로 그 물건이었다. 이 귀한 것을 어찌 내 놈 같은 거지가 가지고 있느냐. 조대감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훔친 것이라면 내 놈은 살아서 이 방을 나가지 못할 것이다. 방구석의 병풍 뒤에서 칼을 찬 무사들의 기척이 느껴졌다. 개똥이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으나 해림이 일러준 말을 떠올렸다. 상인은 이익 앞에서는 부모도 죽이지만 더 큰 이익 앞에서는 원수와도 손을 잡는다. 개똥이는 씩 웃으며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훔친 게 아니라 맡은 것입니다. 이 물건의 진짜 주인인 서혜림 마님께서
제게 전권을 위임하셨소. 서혜림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조대감의 눈썹이 꿈틀했다. 서부인이 살아있단 말이냐? 그렇소. 김진태 그 악랄한 놈이 마님을 죽이려 했으나 하늘이 도와 살아남으셨소. 그리고 지금 마님은 김진태를 무너뜨리기 위해 당신 조대감을 선택한 것이오. 개똥이는 조대감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금성상회 때문에 송파마방의 입지가 예전만 못하다 들었소. 김진태가 관가에 뇌물을 먹여 상권을 독차지하려 한다지. 이 문서만 있으면 판을 뒤집을 수 있소. 내일 밤 열리는 대상단 연회에서 이 문서를 공개하시오. 그리고 김진태가 맺으려던 청나라와의 계약이 거짓임을 진짜 권하는 송파마방에 있음을 천하에 알리시오. 조대감은 곰방대를 탁탁 털며 생각에 잠겼다.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만년 2인자였던 송파마방이 조선 제1의 상단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게다가 눈앞에 이 거지는 묘하게 사람을 끄는 구석이 있었다. 두려움이 없으면서도 교활하지 않고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조건이 무엇이냐? 조대감이 물었다. 개똥이는 기다렸다는 듯 답했다. 첫째, 이 거래로 얻는 이익의 5할을 서마님께 돌려주시오. 둘째, 내일 연회에 내가 직접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오. 김진태 그놈의 면상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밟아줘야겠소. 조대감은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거지의 탈을 쓴 호랑이 새끼였구나. 좋다. 내 너의 배포를 믿어보마. 조대감은 밖을 향해 소리쳤다. 여봐라. 당장 목욕물을 데우고 최고급 비단옷을 가져오라. 오늘부터 이분은 내 귀한 손님이다. 잠시 후 개똥이는 뜨거운 김이 솟아오르는 욕조에 몸을 담갔다. 시커먼 때가 벗겨지면서 지난 세월의 서름도 함께 녹아내리는 듯했다. 하인들이 달려들어 그의 머리를 감기고 수염을 다듬고 향유를 발라주었다. 목욕을 마치고 나온 개똥이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비친 사내는 더 이상 다리 밑에 거지가 아니었다. 훤칠한 키에 다부진 어깨 짙은 눈썹과 강단 있는 턱선, 자색, 비단 도포를 입고 갓을 쓴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명문가 자제, 아니 젊은 거상의 풍모를 풍기고 있었다. 개똥이는 자신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다. 이게 정말 나란 말이냐? 낯선 자신의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러나 그는 곧 표정을 굳혔다. 겉모습이 바뀌었다고 해서 본질이 바뀐 것은 아니다. 나는 여전히 개똥이다. 하지만 이제는 이빨을 드러낸 사냥을 시작하는 개똥이다. 한편 조대감은 비밀리에 사람을 풀어 김진태의 동태를 살폈다. 김진태는 내일 있을 연회에서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고 청나라 상단과의 가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승리에 취해 있었다. 그날 밤 개똥이는 새 옷을 입고 서혜림이 숨어있는 폐가로 몰래 돌아왔다. 말끔하게 변한 개똥이를 본 서혜림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 놀라움과 함께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마님 성공했습니다. 조대감이 미끼를 물었습니다. 개똥이가 씩씩하게 보고하자 서혜림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이제 무대는 마련되었다. 그녀는 개똥이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나직이 말했다. 내일 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 영혼이 그리고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원혼들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가서 보여주어라. 돈보다 무서운 것이 사람의 한 흔이라는 것을. 다음 날 저녁 운종가의 대형 객주. 청운각에는 조선 팔도의 내로라 하는 거상들과 고관 대작들이 모여들었다. 화려한 등불이 밤을 대낮처럼 밝혔고 기생들의 노랫가락과 술 냄새가 진동했다. 연회장의 상석에는 금성상회의 주인 김진태가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는 기름진 얼굴에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다. 허허, 이번에 천국에서 들여온 비단은 황실에 납품될 최고급품이지요. 이 모든 것이 다 제 덕 아니겠습니까? 아부꾼들이 그의 주위에 몰려들어 비위를 맞췄다. 그때였다. 송파마방의 대리인 입장하시오. 라는 외침과 함께 연회장의 문이 활짝 열렸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화려하면서도 기품 있는 비단옷을 입은 낯선 사내가 부채를 펴들고 서 있었다. 그의 뒤로는 조대감이 짐짓 겸손한 척 따르고 있었다. 사내는 당당한 걸음걸이로 연회장을 가로질러 김진태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좌중이 술렁거렸다.
저자는 누구인가 처음 보는 얼굴인데 송파마방에 저런 인물이 있었나. 김진태 역시 의아한 표정으로 사내를 노려보았다. 사내는 부채를 탁 접으며 김진태를 향해 서늘한 미소를 날렸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밤 이 판의 주인이 바뀔 것 같아 구경하러 왔습니다. 개똥이었다. 아니 이제 그는 더 이상 개똥이가 아니었다. 복수의 칼날을 품고 지옥에서 돌아온 서혜림의 대리인이자 거상의 싹이었다. 김진태의 눈썹이 꿈틀했다. 본능적인 불길함이 그의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연 회장을 감싸 안았다. 청운각의 연 회장은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수십 개의 등불이 일렁이며 긴장감을 고조시켰고 좌중의 시선은 김진태와 낯선 사내 개똥이에게로 쏠렸다. 김진태는 술잔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감히 천한 근본도 모르는 놈이 자신의 앞마당에 들어와 상석을 차지하고 앉아 도발을 하다니 자존심 강한 그로서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그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송파마방의 조대감께서 노망이 나신 개로군.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를 데려와 귀빈이라 소개한단 말인가. 내 오늘 좋은 날이라 피를 보지 않으려 했건만 분위기를 망치는 쥐새끼가 있어 심기가 불편하구려. 그의 말 한마디에 주위의 호위무사들이 칼자루에 손을 얹으며 살기를 뿜어냈다. 그러나 개똥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여유롭게 부채를 흔들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서혜림이 밤새 일러준 대응책들이 바둑돌처럼 정연하게 놓여 있었다. 개뼈다귀라. 하하 말씀이 과하십니다. 허나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썩어 문드러진 위선자보다는 흙탕물에서 굴러도 속이 꽉 찬 개뼈다귀가 낫지 않겠습니까? 개똥이의 되치기에 좌중에서 뼈뼈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 나왔다. 김진태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변했다. 그는 탁자를 콱 내리치며 벌떡 일어났다. 내 이놈, 내 놈이 정녕 죽고 싶은 게냐. 여기가 어디라고.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려 연 회장의 분위기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화약고 같았다. 그때 개똥이가 품속에서 두툼한 서책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보란듯이 던졌다. 툭,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죽고 사는 문제는 잠시 미루어두고 돈 이야기부터 합시다. 듣자 하니 대행수께서 청나라 상단과 인삼 독점 거래를 맺으셨다고 온 동네방네 떠드셨다던데 그 계약서가 과연 진품입니까? 개똥이의 당돌한 질문에 김진태는 코웃음을 쳤다. 흙내놈 따위가 무엇을 안다고 짓거리느냐. 내 계약서는 천국 황실 상인과 직접 맺은 것으로 그 효력은 황제의 칙명과도 같다. 그는 품에서 화려한 비단으로 감싼 문서를 꺼내 흔들어 보였다. 주변의 상인들이 감탄사를 연발하며 김진태를 추어 올렸다. 그러나 개똥이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 문서를 응시했다. 칙령이라. 재미있군요. 허면 그 문서에 찍힌 도장이 붉은 용의 문양이 맞습니까? 아니면 급하게 파낸 누런 뱀의 문양입니까? 개똥이의 지적에 김진태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사실 그는 청나라 상단의 말단 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가계약을 맺었을 뿐 정식 독점권은 아직 손에 넣지 못한 상태였다. 그는 이를 숨기기 위해 허세를 부리고 있었는데 정체불명의 사내가 그 치부를 정확히 찌른 것이다. 이 이놈이. 감히 김진태가 말을 더듬자 개똥이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옛길을 박았다. 여러 상단 대행수님들 똑똑히 보십시오. 김진태가 쥐고 있는 것은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진짜 독점권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개똥이는 탁자에 던져두었던 서책을 펼쳤다. 그 안에서 영롱한 옥패와 함께 황금색 실로 수놓인 진짜 계약서가 드러났다. 청나라 황실 상단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힌 진품이었다. 좌중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것은 진짜 백옥패가 아닌가? 그럼 김대행수가 우리를 속인 것인가? 의심의 눈초리가 김진태에게 쏠렸다. 전세가 역전되는 순간이었다. 김진태는 사색이 되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옥패와 문서가 눈앞에 그것도 이름 모를 놈의 손에 들려 있었다. 당황함은 곧 광기로 변했다. 저건 내 것이다. 저놈이 내 집에서 훔쳐간 것이다. 여봐라. 당장 저 도둑놈을 잡아라. 김진태가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호위 무사들이 칼을 뽑아들고 개똥이를 향해 달려들었다.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상인들은 상을 엎으며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개똥이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의 뒤에 버티고 서 있던 조대감이 손을 들자 송파마방의 무사들이 순식간에 난입하여 김진태의 하인들을 막아섰다.
챙챙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불꽃이 튀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사륙이 벌어질 듯한 전장으로 변했다. 조대감이 굵은 목소리로 호통쳤다. 멈추시오. 김대행수 증거가 명백한데 무력으로 입을 막으려 하시오. 이것이 금성상회의 상도란 말이오. 칼부림이 멈추고 팽팽한 대치 상태가 이어졌다. 개똥이는 천천히 걸어 나와 김진태의 코앞에 섰다. 두 남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개똥이의 눈에는 서혜림의 한이 서려 있었고 김진태의 눈에는 탐욕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도둑놈이라 하셨소. 개똥이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다. 진짜 도둑은 누구입니까? 처가의 재산을 가로채고 조강지처를 독살하려다 실패하자 산채로 멍석마리를 하여 강가에 내다버린 짐승만도 못한 자가 누구입니까? 개똥이의 일갈은 천둥소리처럼 연 회장을 울렸다. 사람들은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김진태의 악행이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김진태는 뒷걸음질 쳤다. 네, 내 놈이 그걸 어찌, 설마 그년이 살아있단 말이냐.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스스로 죄를 자백하는 꼴이 되었다. 그렇소. 당신이 죽인 줄 알았던 서혜림 마님은 살아계시오. 개똥이는 품속에서 서혜림이 주었던 피 묻은 저고리 조각을 꺼내 김진태의 면상에 던졌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보낸 자객들이 남긴 흔적이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죄를 손바닥으로 가리려 했소. 김진태는 바들바들 떨며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상단주들은 그를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그와 결탁했던 관료들조차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 신용을 잃은 상인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다. 게다가 살인 미수라니 관아에 끌려가면 차명을 면치 못할 중죄였다. 김진태는 최후의 발악을 했다. 아니야. 이건 모함이야. 증거를 대라. 저 거렁뱅이 놈의 말만 믿고 나를 음해하는 것이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탁자 위에 칼을 집어들고 개똥이에게 달려들었다. 죽어라. 내 놈만 죽으면 모든 게 덮인다. 김진태의 칼날이 개똥이의 목을 향해 날아들었다. 거리는 불과 한 뼘, 피할 수 없는 찰나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개똥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지난 보름간 뼈를 깎는 수련을 통해 담력을 키웠고 무엇보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여인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의 몸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다. 개똥이는 곁에 있던 촛대를 들어 김진태의 손목을 강타했다. 억 외마디 비명과 함께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개똥이는 주저하지 않고 김진태의 멱살을 잡아 업어치기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쿵 육중한 소리와 함께 김진태가 널브러졌다. 개똥이는 쓰러진 김진태의 가슴을 발로 짓누르며 굽어보았다. 내 놈의 목을 베어 강물에 던지고 싶지만 그건 짐승이나 하는 짓이다. 너는 법의 심판을 받고 네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그때 포도청에서 나왔다 하는 우렁찬 소리와 함께 관군들이 연 회장으로 들이닥쳤다. 조대감이 미리 손을 써둔 모양이었다. 포도대장은 현장의 참상을 둘러보고 바닥에 나뒹구는 김진태와 증거물들을 확인했다. 김진태 너를 살인 미수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한다. 포승줄이 김진태의 몸을 처참했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악을 썼다. 이건 음모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금성상회의 주인이야. 돈으로 안 되는 건 없어. 그의 비명은 처절했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연 회장에 모인 사람들은 오히려 개똥이를 향해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거지에서 영웅으로, 그리고 거상을 무너뜨린 심판자로 우뚝 선 개똥이. 그의 모습은 연 회장의 불빛 아래 그 누구보다 빛나고 있었다. 소동이 정리되고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흩어졌다. 난장판이 된 연 회장에 홀로 남은 개똥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감쌌다. 조대감이었다. 수고했다. 네가 해냈다. 조대감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건. 개똥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잠긴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성곽 밖의 폐가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여인이 떠올랐다. 그녀는 지금쯤 달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복수는 성공했지만 개똥이의 마음은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다. 누군가를 무너뜨려야만 자신이 살 수 있는 이 냉혹한 세상의 이치가 씁쓸하게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개똥이는 조대감에게 정중히 인사를 올렸다. 대감님 약속하신 대로 이익의 오할은 서마님께 전해주십시오. 저는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조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자네 앞으로 어찌할 셈인가? 내 밑에서 일해볼 생각 없는가? 자네라면 내 상단을 물려주어도 아깝지 않을 것 같네만.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송파마방의 후계자가 된다면 평생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개똥이는 고개를 저었다. 과분한 제안이십니다. 허나 저는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 주인이 아직 저를 놓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씩 웃으며 각근을 고쳐매었다. 저는 개똥이입니다. 금치를 해도 개똥이지요. 제 자리는 화려한 연회장이 아니라 추운 곳에서 떨고 있는 사람 곁입니다. 개똥이는 밤거리를 달렸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하게 느껴졌다. 그의 품속에는 되찾은 인삼 거래권과 옥패가 들어있었다. 이것을 가지고 가면 그녀가 웃어줄까? 처음으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폐가가 가까워질수록 개똥이의 심장은 다시금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폐가에 도착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상치 못한 광경이었다. 어둠 속에 잠겨 있어야 할 폐가에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마당에는 낯선 가마 한 채가 놓여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개똥이의 발목을 잡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열린 방문 틈으로 보이는 광경에 숨을 멈췄다. 방 안에는 서혜림이 단정하게 앉아 있었고 그녀의 앞에는 궁중 의복을 입은 노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마마, 이제 그만 환궁하시옵소서. 전하께서 기다리십니다.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밤공기를 타고 흘러나왔다. 개똥이는 멍하니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마마 전하, 도대체 그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란 말인가?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마, 이제 그만 환궁하시옵소서. 전하께서 밤마다 눈물로 침소를 적시며 옹주 마마의 귀환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늙은 내관의 애절한 호소가 폐가의 낡은 벽을 타고 흘러내렸다. 개똥이는 숨이 턱 막혀오는 것을 느꼈다. 마마라니 옹주라니 평생을 천민으로 살아온 자신으로서는 감히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구중궁궐의 귀한 분이 바로 이 누추한 폐가에서 자신과 함께 뒹굴며 찬바람을 맞았단 말인가. 손에 쥐고 있던 옥패와 문서가 갑자기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다. 개똥이는 뒷걸음질 쳤다. 자신이 서 있는 곳과 그녀가 앉아 있는 곳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결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신분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 내가 감히 누구를 마음에 품었단 말인가. 개똥이의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다. 복수의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비참한 현실의 자각만이 남았다.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지려 했다. 그녀는 궁으로 돌아가야 하고 자신은 다시 거리로 돌아가야 할 운명인 듯 싶었다. 그때였다. 멈추어라. 서혜림의 아니 옹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내관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어둠 속으로 발을 때려던 개똥이의 등 뒤를 파고드는 단호하고도 간절한 부름이었다. 혜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내관을 내려다보았다. 내관 영감, 내 말을 전하께 똑똑히 전하시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궁에서 나고 자란 옹주는 김진태의 집에서 독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은 차가운 한강물에 떠내려가 물고기 밥이 되었습니다. 내관이 기겁하여 머리를 조아렸다. 마마, 어찌 그런 망극한 말씀을 하십니까? 전하께서 놈의 죄를 물어 김진태를 하옥시키셨고 마마의 신원을 복권시키라 명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예전의 영광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혜림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영광이라. 내 어머니가 후궁이라는 이유로, 내가 서녀라는 이유로 정쟁의 희생양이 되어 팔려가듯 시집 갈 때 궐 안에 그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았소. 내가 죽어가던 밤 나를 살린 것은 왕실의 권위도 아비의 사랑도 아니었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문 밖 어둠 속에 서 있는 개똥이를 바라보았다. 나를 살린 것은 이름도 없이 천대받던 한 사내의 낡은 누더기와 그보다 더 뜨거운 체온이었소. 혜림은 내관에게서 등을 돌려 개똥이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굳은 살이 박인 그의 투박한 손을 덥석 잡았다. 개똥이는 화들짝 놀라 손을 빼려 했으나 그녀의 악력은 의외로 강했다. 개똥아, 어디를 가려는 게냐? 혜림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마마, 저는 천한 놈입니다. 마마와는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요. 이제 궁으로 가셔서 편안히 사셔야지요. 개똥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혜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가지 않는다. 궐 안의 화려한 감옥보다는 너와 함께하는 이 거친 세상이 내게는 더 자유롭고
따뜻하다. 그녀는 다시 내관을 향해 축객령을 내렸다. 돌아가시오. 그리고 다시는 나를 찾지 마시오. 나는 이제 서혜림이라는 이름의 상인으로 살 것이오. 내관은 한참을 통곡하다가 혜림의 꺾을 수 없는 고집을 알고는 어쩔 수 없이 물러갔다. 화려한 가마가 떠나고 폐가에는 다시 두 사람만이 남았다. 정막이 감돌았지만 그것은 예전의 차가운 정막이 아니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 사이에는 촛불보다 따스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개똥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혜림은 개똥이의 옷깃을 여며주며 대답했다. 후회는 해보지 않고 도망치는 자들의 몫이다. 우리는 이제 시작이다. 너는 나를 조선 제일의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지 않았느냐? 개똥이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지키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마님을, 아니, 혜림 낭자를 천하에서 제일 행복한 거상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폐가에 뚫린 지붕 사이로 쏟아지는 별빛을 입을 삼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을 나누었다. 신분과 격식을 넘어선 생명을 나눈 동지이자 연인의 맹세였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다. 김진태는 국문을 받고 참수형에 처해졌고 금성상회는 공중분해되었다. 그 빈자리를 치고 들어온 것은 대동상회 나동상회라는 신생 상단이었다. 모두가 크게 하나 되어 함께 산다는 뜻을 가진 이 상단의 주인은 최거상이라 불리는 사내와 그의 안사람 서씨였다. 사람들은 최거상의 본명이 개똥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저 그가 혜성처럼 나타나 청나라와의 인삼무역을 독점하고 한양의 쌀과 포목 시세를 안정시키며 거부가 되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만 떠들 뿐이었다. 대동상회는 다른 상단과는 달랐다.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어 빈민들을 구휼했고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병자들을 위해 활인서 호련슈를 후원했다. 사람들은 그들을 의로운 부자라 칭송했다. 10년이 지난 어느 겨울날 한양 운종가의 5층짜리 거대한 목조 건물이 들어섰다. 대동상회의 본점이었다. 그 꼭대기층 누각에서 비단옷을 입은 중년의 사내가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희끗희끗한 수염과 중후한 풍채. 그러나 눈매만은 여전히 맑고 깊은 사내 개똥이었다.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하십니까? 뒤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목소리에 개똥이는 고개를 돌렸다. 여전히 고운 자태를 간직한 혜림이 따뜻한 차를 들고 서 있었다. 개똥이는 껄껄 웃으며 그녀를 맞았다. 그저 옛날 생각이 나서요. 저 눈 내리는 거리를 보고 있자니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 밤이 떠오릅니다. 혜림은 찻잔을 내려놓고 개똥이의 옆에 섰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는 눈. 10년 전 그날 밤처럼 세상은 얼어붙을 듯 추웠지만 지금 두 사람이 서 있는 곳은 따뜻했다. 그때는 이 눈이 저승사자처럼 무서웠는데 지금은 마치 축복처럼 보이는구려. 개똥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혜림은 개똥이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나를 살렸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그 작은 용기가 죽어있던 나를 깨우고 이 모든 기적을 만들었어요. 개똥이는 고개를 저으며 혜림의 손등을 어루만졌다. 아닙니다. 부인께서 저를 사람 만드신 겁니다. 똥만도 못한 인생을 살던 저에게 사람답게 사는 법 나누며 사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인 주름이 잡혀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신뢰와 사랑은 더욱 깊어져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부부가 아니었다. 죽음을 함께 넘고 바닥에서 정상까지 함께 기어 올라온 전우였다. 여보, 우리 내일은 활인서에 가서 팥죽이라도 좀 쑤어 돌립시다. 날이 많이 찹니다. 개똥이의 제안에 혜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굶는 아이들이 없어야지요. 우리가 겪었던 그 추위를 더 이상 누구도 겪게 해서는 안 되니까요. 거상이 되었어도 그들의 마음은 항상 가장 낮은 곳을 향해 있었다. 그것이 그들이 진정한 천하제일의 거상인 이유였다. 진정한 부부는 곳간에 쌓인 곡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임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눈발이 더욱 거세졌다. 하지만 운종가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고 대동상회의 굴뚝에서는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거리를 지나는 행인들은 그 연기를 보며 안도감을 느꼈다. 저곳에 가면 굶지 않는다. 저곳에 가면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개똥이는 창문을 닫으며 나직이 읊조렸다. 인명은 제천이라 했으나
사람을 살리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해림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방 안 가득 퍼지는 차 향기 속에 거지 개똥이와 버려진 옹주, 서해림의 길고도 치열했던 겨울 이야기는 따스한 봄날의 햇살처럼 평화롭게 저물어가고 있었다. 가장 춥고 비참했던 밤이 잉태한 조선 팔도에서 가장 따뜻하고 위대한 전설의 끝이었다.